안녕하세요. 오늘 12강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 생물 다양성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오늘은 물질 순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고 했죠. 오늘 그 물질 중에 탄소하고 질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 탄소의 순환은 왜 중요할까요?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탄소와 질소에 대해서 배울까? 탄소는 왜 중요하냐면 탄소는 바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의 기본 골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유기물은 유기체, 생명체 안에서 탄소를 골격으로 해서 합성되는 많은 물질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이런 것들이에요. 유기물을 다른 말로는 탄소화합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탄소는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4개의 결합 부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구조의 그런 유기물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대기에서는 주로 이산화탄소 CO2의 형태로 존재하고 물속에서는 탄산수소 이온 HCO3-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2는요. 일단 어떻게 그 생물계 내로 들어오냐? 생산자, 녹색 식물이나 플랑크톤 같은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의 CO2를 유기물로 합성을 합니다. 네,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로 합성을 하죠. 그리고 생산자 자체가 호흡으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피식을 통해서 생산자를 먹으면 생산자에게 저장된 CO2가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되고 그 유기물이 소비자에게로 또 고차 소비자에게로 전달이 되고 생산자나 소비자가 죽거나 배설물 사체가 생기면 그것을 분해자가 또 이용해가지고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호흡으로 인해서 CO2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유기물을 호흡을 하면 CO2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CO2로 방출을 하게 돼요. 대기에 있던 CO2가 결국은 대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탄산수소 이온도 마찬가지. 네, 물속에 사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로 또 이렇게 돼서 순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그런 동식물의 사체 배설물이나 물속에 있는 이런 생산자 소비자의 이런 형태들이 계속 퇴적되어 있다가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그것을 캐서 그래가지고 추출해가지고 연소할 때 또 다량의 CO2가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이 대기 중에 CO2 농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큰 영향을 준다는 거. 특히 요즘에 대기 중에 CO2는 지구온난화 문제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온실 그런 효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협정도 있고요. 탄소 발자국의 개념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보면 CO2를 다 배출하기만 해요. 다 배출하기만 하는데 거의 유일하게 CO2를 흡수할 수 있는 게 바로 생산자의 광합성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숲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히 진부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대기 중에 CO2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생산자가 활발하게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숲을 보존하고 광합성을 돕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소 순환을 알아볼게요. 질소는요, 왜 질소 순환이 중요하냐면 질소가 여러 가지 유기물 중에서도 단백질과 핵산이라 하면 DNA와 RNA를 얘기하는 거죠. 단백질과 핵산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질소가 없으면 단백질과 핵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합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의 기본 구성 성분,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 뭘까요? 바로 단백질과 핵산입니다. 세균도 심지어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형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러스도 단백질과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질소가 없으면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질소는 대기 중에 78%나 되는데
엄청 많은 퍼센트로 질소 기체가 대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기 중에 질소 N2는요. 삼중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물들이 쉽사리 그 삼중결합을 끊고 자유롭게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순환 과정에 세균이나 그런 생물에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소 고정을 볼게요. 질소 고정. 여기 질소 순환에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질소 고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질산화작용, 질소 동화작용, 탈질산화작용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요. 요것들을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질소 고정은 뭐냐? 고정이라는 건 픽스하는 걸 얘기해요. 픽스하는 거. 공기 중에 막 날아다니는 질소를 딱 사용할 수 있게 고정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없는 대기 중의 질소 기체를 질소 고정하는 거죠. 누가 하냐? 질소 고정 세균이 합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 우리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과 식물의 뿌리에 기생하는 상리공생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공기 중에 N2, 질소가 있죠?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NH4+, 암모늄 이온이 될 수도 있고요. 공중 방전에 의해서도 질산이온, NO3- 같은 질산이온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산화 작용은 무엇이냐면요. 토양 속의 암모늄 이온이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아질산균, 질산균 같은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질산화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산자, 식물은요. 암모늄 이온이나 특히 질산 이온 같은 거를 흡수합니다. 흡수해가지고요. 이 질소를 고정된 질소를 질소 동화작용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질소 동화작용은요. 생산자가 이 흡수한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가지고 질소 화합물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단백질이나 핵산을 합성하는 거예요. 생산자가 질소 동화작용을 하면 먹이사슬을 따라서 계속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식물의 질소 동화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소 동화작용은 소비자가 할 수 없잖아요. 생산자가 이렇게 질소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질소화합물은 분해자에 의해 암모늄으로 분화되어 토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분해자에 의해서 그런 질소화합물이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작용이 있어요. 탈질산화 작용은 그러니까 질산화 작용의 반대인 거죠. 토양 속에 있는 질산 이온이 탈질산의 세균에 의해서 다시 질소 기체로 가는 거. 생물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로 다시 전환돼서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공기 중의 질소가 토양 속에 이렇게 고정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질소 고정이라고 부른다. 암모늄 이온으로 보통 뿌리옥 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고정이 되고요. 질산 이온으로 공중 방전에 의해서 고정이 되기도 합니다. 암모늄 이온은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화 작용으로 질산 이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이것을 흡수해서 질소 동화작용을 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아까 동물들은 질소 동화작용 못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직접 흡수해서 이렇게 생산자와 같은 질소 동화작용을 못하는 거고요. 소비자가 이 질소를 포함한 유기물을 먹었을 때는 그거를 다 분해한 다음에 질소를 이용해서 다시 자신의 단백질이나 핵산은 당연히 합성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다른 거죠. 생산자의 질소 동화작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질소 동화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작용, 탈질산화작용. 이렇게 고정된 질소를 다시 공기 중으로 돌려주는 과정을 탈질산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소 고정, 질산화작용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여기에 관여하는 그 다른 세균들이 있잖아요. 뿌리옥박테리아, 아조토박터, 아질상균, 질상균. 요런 아이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보시면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을 비교한 그림이 있어요.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태계 밖으로 결국 빠져나간다고 했죠. 빛 에너지가 계속해서 유입되면 이것이 쭉 흘러서 결국은 열로 다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물질은 생산자에 의해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전환이 되고요. 네, 생산자에 의해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전환이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무기물을 유기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생물들.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기물을 스스로 유기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분해자에 의해서 유기물을 다시 무기물로 전환한다. 그래서 생물과 환경 사이를 계속해서 순환하게 됩니다. 네, 여기 환경에 있던 물질이 생물에게 갔다가 다시 환경으로 돌아오고 네,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을 한다. 5번째 생태 피라미드와 생태계 평형을 볼게요. 생태 피라미드는 뭐냐면요.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수치들을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놓은 거를 얘기합니다. 먹이사슬에서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영양 단계라는 거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것들을 영양 단계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어요. 각 영양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개체 수, 생물량, 에너지양 이런 것들을 하위 영양 단계에서부터 쌓아 올리면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데 이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한다. 네, 개체 수 피라미드 볼까요? 개체 수는 주로 네,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순서인데요. 영양 단계가 올라갈수록 개체 수는 주로 줄어들게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벼고 얘가 메뚜기, 개구리, 독수리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벼가 개체수가 제일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 개구리, 그 다음 독수리의 순으로 돼야 되겠죠. 생물량은요. 보시면 제곱미터 중에 있는 그람수예요. 그러니까 그 생물을 그람을 따졌을 때 건조 중량을 보통 따지는데 당연히 생산자가 많아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피라미드 형태를 이룬다. 에너지 피라미드. 네.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곱하기 1 이렇게 돼 있는데 에너지도 역시 피라미드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에너지 양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든다. 그런데 우리 하나 약간 피라미드 형태가 아닌 거 있었어요. 대체로 항상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 어떻다? 에너지 효율은 주로 역피라미드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가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는데 생태계의 평형이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물 군집의 구성, 개체수, 물질량, 에너지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생태계의 평형은 주로 먹이사슬에 의해서 유지가 되게 돼요. 네, 먹이사슬이 복잡할수록 평형을 유지하기가 쉽고요. 안정된 생태계는 먹이사슬의 어느 단계에서 일시적인 변동이 나타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형이 회복됩니다. 먹이사슬의 기초에서 평형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도 역시 안정되어 있습니다. 평형을 유지하는 생태계는요. 생태계는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원활해야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생산자의 물질 생산과 소비자, 분해자의 물질 소비가 균형을 이뤄서 물질 순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먹이사슬에 따른 에너지 흐름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네, 보시면 아까 먹이사슬에 의한 평형이 유지된다고 했는데 평형 유지 과정을 좀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구성된 어떤 이 평형 상태, 피라미드가 있을 때 이것이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증가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이 피라미드 형태의 안정된 평형 상태가 일시적으로 파괴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차 소비자가 많아지면 얘가 너무 먹이를 많이 먹으니까 생산자는 감소하고요. 먹이가 많으니까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죠. 그러니까 증가하겠죠.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해요. 다시 감소하고 조금 지나면 얘가 감소하니까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2차 소비자도 감소하고 자기를 피식하는 1차 소비자가 없으니까 생산자도 다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다시 안정된 피라미드 형태를 회복된다. 그래서 먹이사슬의 기초에서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어느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안에서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됩니다. 이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 평형은 파괴돼 버리겠죠.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어떤 이 한계를 넘어서는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게 있냐?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지진, 홍수, 화산 폭발, 태풍 같은 천재지변이 있으면 이 한계를 넘어서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할 수 없겠죠. 또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에요. 인간의 활동. 멀쩡하게 평형을 잘 유지하던 생태계에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이런 평형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도한 사냥. 산이나 어떤 평지에다가 도로를 건설한다거나 댐을 건설해가지고 그 근처에 뭐 수자원 생태계를 수계 전체를 파괴한다거나 그런 인위적인 개발, 또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 공기 중에 CO2 농도를 높이면서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지구가 온난화돼 가면서 생물들이 멸종하게 되는 거죠. 환경오염 같은 것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래 자료 탐구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요. 미국 그랜드 캐년 북쪽의 카이바브 고원이라는 생태계예요. 1905년까지 사슴이 한 4,000마리 정도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슴의 천적, 그러니까 사슴의 포식자죠. 퓨마나 코요테, 늑대의 사냥을 허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905년 이후로 늑대의 개체수가 갑자기 팍 줄었죠. 사냥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어때요? 증가했어요. 자기를 잡아먹는 애들이 없으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사슴의 개체수가 꺾이게 되죠. 이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다시 늑대가 올라갔나요? 그렇지 않아.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살짝 올라간 거 거의 비슷해요. 왜 사슴이 급감했을까요? 바로 사슴이 먹는 초원, 생산자, 초원의 생산량이 너무나 감소하면서 어느 한계치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그 양질의 음식이 없기 때문에 먹이가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사슴 개체수가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갑자기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초원의 생산량이 급감하게 돼서 오히려 그것이 사슴 개체수의 감소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랜드 캐년의 카이바브 고원에서 이렇게 생태계가 갑자기 평형이 깨진 것은 다 무엇 때문이다? 네, 인간의 개입 때문이죠. 사슴을 보호하겠다고 사슴의 포식자들을 사냥할 수 있게 한 것이 결국은 사슴의 개체수를 처음보다 훨씬 더 낮게 만드는, 사슴만 낮아졌나요? 모든 것들의 생산량이 다 떨어졌죠. 초원도 사슴도 늑대도 다 생산량,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지변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과도한 개발과 활동으로 인해서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는 것을 좀 막아야 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물질의 순환과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